주로 일단은 따끔하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뭐 외연부가 따끔하다 뭐 이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소변 볼 때 이제 요도 끝이 따끔해요 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처음에 이제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프리샤 산부인과 김민정, 전혜지입니다. 헤르페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성병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헤르페스 질환이란 우리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는 경우에 주로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물론 뭐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피부 질환을 일으킴으로써 증상을 나타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한 8에서 9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헤르페스 종류, 헤르페스 이제 1형과 이제 2형을 취급을 하죠. 감염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죠. 그냥 접촉은 아니고 병변이 있을 때 그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한 상태에서 어떤 접촉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프로도 전파 가능해요. 내 물집을 만졌는데 눈을 만졌어. 그러면은 눈의 그 점막에서도 헤르페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접촉으로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헤르페스가 이제 성병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이제 이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걸 봐야 되는데, 헤르페스 1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우리 입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피곤하시면 입술에 호진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술을 통한 접촉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뽀뽀를 했다든지, 뭐 엄마 아빠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뽀뽀를 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이미 뭐 감염되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생기는 포진이냐면 우리 외음부에 생기는 포진인데,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이겠죠. 그래서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에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접촉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 헤르페스 1형이 입술에 생기는 거, 2형은 뭐 외음부에 생기냐, 또 그렇지만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병이라고 굳이 분류된 이유는, 이게 아까도 접촉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음부 쪽에 또는 뭐 성기 쪽에 헤르페스 방변이 생겼는데, 그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 그 성기 쪽에 또 접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병으로 분류가 된 거지,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병은 아니고요. 한번 생기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성접촉이 없어도 피곤함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거를 다 성병으로 보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헤르페스 보균율 자체가 한 70% 이상 높기 때문에요. 입술 다 포함해서. 그리고 보통 점막에 잘 생기거든요. 콧구멍 안에 생길 수 있고, 귀 안에도 생길 수 있고, 눈 점막에도 생길 수 있고, 입 안에도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자가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2형 같은 경우는 외음부 쪽에 많긴 하지만 외음부에서도 1형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일단은 따끔하다.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뭐 외음부가 따끔하다 뭐 이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소변 볼 때 이제 요도 끝이 따끔해요 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처음에 이제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헤르페스였다 뭐 이렇게 뭐 진단이 되시고, 그래서 주로 이제 따끔하다라는 증상으로 많이들 오시죠. 네.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이제 계속 잠복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헤르페스 같은 경우 주로 재발하는 경우가 면역력 저하,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 잠 못 자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잘 생기기 때문에 일단 뭐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발명한 부위에 잘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핵심은 사실은 이 수포가 생기기 전에 빨리 약을 먹는 게 핵심이거든요. 헤르페스가 올라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거는 사람마다 환자분들마다 너무 다르기는 하는데, 피곤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헤르페스가 또 반복적으로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헤르페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을 먹어주는 것도 관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나면 또 관리 잘 되고 하면 별 질환은 아니니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내원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헤르페스인 복균자인데 나중에 임신했을 때 혹시 그렇죠. 이거 불임인 거 아니냐? 아니면 아기 날 때 문제가 되지 되는 거 않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임신하고 하는 거에서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헤르페스 복균자 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크게 영향은 없다. 다만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헤르페스가 본인한테 재발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약을 먹어도 괜찮죠, 선생님? 그렇죠. 산모분들이 또 드실 수 있는 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하나 얘기를 더 드리자면 분만할 때 헤르페스 병변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있게 되면은 아이한테 질식분만 할 때 묻어 나와서 나중에 뇌수방염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분만 당시 때 주치원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